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 책은 정의가 뭘까? 특히 그 중에서도 개인의 정의보다는 사회적 정의, 우리가 사는 공동체와 사회를 어떤 모습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정의로울까를 생각하는 많은 정치 철학자들의 주장과 그 약점들, 그러면서 어떤 모습으로 발전시켜 좋을지를 얘기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렸어요. 미국에서 팔린 책보다도 2배 이상 많이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에서 특히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오고자 하는 열망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책이 좀 어려워서, 책이 어려워서 책을 다 읽으신 분들도 책 내용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독서 모임을 하면서 아마 이 책에 대해서 독서 모임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어떤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주장하는 바가 뭘 것 같으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대기업 임원분이셨는데, 정의란 이렇게 보면 이게 정의고 저렇게 보면 저게 정의니까 결국 정의란 뭔지 알 수 없다가 이 책의 주장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뭐하러 책을 읽으셨어요? 그냥 제목만 보시지. 정의란 뭘까? 알 수 없다. 그래서 번역자의 입장에서 이 책을 좀 소개시켜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많은 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버드 대학에서 명강의로 소문난 철학과 교수님이죠. 근데 그냥 철학과 교수가 아니라 정치 철학을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정치를 하기 위해서도 철학적인 토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철학을 정치 쪽으로 철학을 하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책에 물론 저자분이 굉장히 쉽게 쓰시려고 한 책이고 실질적으로도 쉽고 재미있는 책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량이 많고 세세한 설명과 사례들이 많이 첨가되다 보니까 독자들이 길을 잃고 많이 어려워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이 책은 크게 말씀드리자면 3부분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공리주의. 공리주의자들이 바라본 정의는 무엇인가 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가 자유주의자들이 본 정의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자의 주장과 많이 일치하는 부분인데, 공동체주의자들이 본 정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크게 3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리주의자들이 본 정의란 주요 개념이 행복입니다. 자, 공리주의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대 정치 철학의 시작이 공리주의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전까지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는 정의란 뭐겠습니까? 좋은 사회란 임금에게 좋은 사회가 좋은 사회죠. 그리고 봉건제 지주들이 좋은 사회가 좋은 사회겠죠. 하지만 근대 시민사회에서는 그들이 아니라 최대 다수가 행복한 사회가 좋은 사회다 라는 게 먼저 공리주의죠.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도대체 행복은 무엇이냐? 자, 공리주의자는 그러면 행복이라는 것은 쾌락이 최고에 달하고 고통은 최소의 상태로 가는 게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도 많은 사례들을 독자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공리주의자들의 논리의 약점. 그건 뭐냐면 개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서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는 소수가 희생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유명한 사례가 있죠. 실제 사례인데 바다에 표류하고 있던 사람들이 굶어 죽기 직전에 한 명을 살해해서 잡아먹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들이 구조됐을 때 이 사람들을 살인죄로 기소할 수 벌 줄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그런데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벌할 수가 없죠. 한 명이 희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렸기 때문에.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는 희생된 사람의 권리가 무시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권이 침해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벌을 해야 된다라고 느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자유주의죠.
이 자유주의는 서구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이거는 공리주의와는 달리 인간이란 자연권을 갖고 있다. 천부 인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권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그 각각의 개개인들의 자유는 지극히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이 자유주의죠. 그래서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이제 자유지상주의죠. 개인의 자유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주장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 이제 자기결정권, 그 다음에 시장 논리죠, 시장주의, 사회계약, 그다음에 재산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주장이 많이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많이 사례를 들고 있는데, 세금 문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정부가 부자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이거는 부자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거든요. 이게 옳은 일일까? 그다음에 낙태, 장기거래, 대리모, 이런 것들은 각자 자기들끼리 계약을 해서 상호 좋다고 하면 인정해줘야지, 이거를 정부가 나서서 간섭할 수 있느냐?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시장주의자들이라든지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심지어는 안전벨트를 차라고 강제를 하거나 헬멧을 쓰라고 강제하거나, 그 다음에 징집제, 무조건 군대를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뭐 동성애라든지 기어 입학제라든지 안락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우리들은 사실은 자기 입장이 그럴 때는 어떤 때는 자유지상주의자의 논리에 호응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또 저거는 윤리적으로 말이 안 될,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데 라고 다들 느끼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주장의 약점인데, 그러니까 제어받지 않는 자유는 옳지 않다. 그러면 이제 윤리적 잣대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주장으로서 이제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는 가치는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른바 정언명령이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시대와 지역과 상관없이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것도 약점이 있죠. 뭐냐면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것도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얀 거짓말, 이런 것도 철저하게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칸트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런 윤리의 기준이 어떤 정의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또 새롭게 소개하고 있는 게 존 롤스의 평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유와 평등이 같이 가면서 서로 보완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존 롤스의 평등론에서는 평등의 가치를 중요시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평등이라는 것이 결과적인 평등으로 가게 되면 이제 공산주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기회의 평등을 얘기를 하고 있죠. 기회의 평등,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기회의 평등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회 평등을 위한 복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무교육이라든지 가난한 집 아이들도 교육을 받아서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무상급식이라든지 의무교육, 이런 것들이 다 복지의 개념이죠. 그래서 복지를 강조한 게 이제 존 롤스의 평등론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실질적 평등을 위한 무지의 장막 가설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극단적인 자유지상주의부터 칸트식 자유주의, 그리고 평등이 제어하고 있는 존 롤스의 평등까지 세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저자의 논리에 점점 가까워지는 공동체주의를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공동체주의에서는 미덕을 강조하는데요.
그리스도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윤리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목적은 사람들이 고유의 능력과 미덕을 개발하게 만드는 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리주의나 자유주의는 개개인에 대한 관점에서 얘기를 한다면 공동체를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유명한 게 이제 플룻의 사례죠. 이 플룻은 부자에게 파는 것보다는 부자는 그거를 그냥 진열만 해두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플룻 연주자에게 가는 게 플룻의 가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목적론적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공동선을 고민하고 판단력을 기르고 시민 자치에 참여해서 운동체의 운명을 보살피게 하는 게 이제 이른바 공동체주의인데, 그럼 이제 공리주의와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공리주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모인 게 그냥 사회라는 이야기지, 사회의 개념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게 사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그거 이상의 것을 얘기하는 게 이제 공동체주의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고대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목적론적 윤리관에도 허점이 많이 존재하죠. 예를 들면 노예는 노예로서의 미덕이 있고, 또 여자는 여자로서의 미덕이 있고, 귀족은 귀족으로서의, 정치는 정치인으로서, 이런 식으로 미덕과 역할을 구분하다 보니까 이거는 현대 민주주의 개념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른바 저자의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라고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 그런 개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공동체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정치 철학인데요. 파편화되고 원자된 개인주의자들만 넘쳐나는 사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유주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공동체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시민들끼리 상호 존중과 미덕을 발휘할 줄 아는 사회를 공동체주의적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슷한 예를 들자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은 나는 마스크를 쓰지 않을 자유가 있다,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 이렇게 막 데모를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공동체의 그 가치를 훼손하거나 공공의 가치, 공공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옳지 않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공동체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시 말하지만 공동체란 그저 개인이 모인 게 아니라 그것 이상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 참여라든지 기부, 봉사, 사회적 의무를 준수하는 등의 공공선을 실현하는 것을 주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전체주의와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전체주의는 전체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한다라는 기본 개념이 있는 거고요. 공동체주의나 공화주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의 개념, 자유와 평등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거기에서 이제 공동체의 실현을 위해서 정치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의 가치, 그 다음에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공동체의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존 롤스의 평등론에서 무지의 장막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번역하면서 그 무지의 장막 부분이 가장 인상이 깊었어요. 예를 들면 뭐 부동산 문제다 이러면 또 부동산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이게 정의롭다, 이게 정의롭다 입장이 갈리고, 그래서 존 롤스는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그는 정의론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원초적으로 평등한 상황에서 어떤 원칙에 동의할 것인지를 묻는 방식으로 정의를 생각해보자고 주장한다. 그의 추론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집단 생활을 지배할 원칙을 정하기 위해, 즉 사회계약을 작성하기 위해 현재의 모습대로 한자리에 모였다고 가정하자. 어떤 원칙을 선택할까? 아마도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저마다 각자의 이해관계, 도덕적, 종교적 신념, 사회적 지위에 유리한 서로 다른 원칙을 선호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고 화려한 인맥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어떤 사람은 인종, 민족, 종교 면에서 소수 집단에 속하고 어떤 사람은 그 반대다. 어쩌면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다. 하지만 타협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이들이 더 큰 협상력을 발휘한 결과일지 모른다. 그런 식으로 합의된 사회 계약을 정당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제 한 가지 가상의 사고 실험을 해보자. 원칙을 정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잠시 잊게 된다고 상상해보자. 즉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일시적으로나마 전혀 알 수 없는 무지의 장막 뒤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상상하자. 내가 어떤 계층, 성별, 인종, 민족, 정치적 견해,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 내가 건강한지 허약한지, 고등교육을 받았는지, 고등학교를 중퇴했는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내게 무엇이 유리하고 무엇이 불리한지 모른다. 그야말로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원초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선택하게 된다. 이처럼 현상에서 어느 누구도 우월한 위치에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합의한 원칙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원칙을 택할까? 롤스는 이 가상적 계약으로부터 두 가지 정의의 원칙이 드러난다고 믿는다. 첫 번째는 언론 및 종교의 자유 같은 기본 자유가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사회적 공리나 일반적 복지에 대한 고려보다 앞선다. 두 번째 원칙은 사회적 경제적 평등과 관련되어 있다. 이는 소득과 부를 똑같이 나누라고 요구하지는 않지만 불평등한 사회적 경제적 배분은 사회 구성원 가운데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에 허용된다. 사실 마이클 샌델 교수는 철학은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강의하시는 걸로 유명해요. 이 책도 일반적인 철학 서적에 비하면 훨씬 재미있고 쉽게 쓰여졌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 내용이 방대하고 최대한 세세하고 사례를 많이 들어서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설명이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전체적인 모습을 보지 못하는 수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건 보통 영미권 책들이 가진 장점이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목차가 너무 자세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내용은 깊고 풍부한데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서 전체적인 숲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영어의 특성상 그대로 번역하면 우리나라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추상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철학적인 내용일 경우에 더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명사형 서술을 동사형 서술로 바꿔 번역하는데 특히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책의 제목이에요. 이 책의 원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justice예요. 그냥 정의예요, 정의.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번역됐죠. 이게 훨씬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와닿는 이야기거든요. 그냥 정의 이래버리면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술형으로 표현을 해줘야만 돼요. 물론 책 제목은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이제 출판사에서 지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차례에서 챕터별 소제목은 제가 좀 고심을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1장의 원제는 소제목은 Doing the right thing이었어요. 이걸 긋다가 그냥 옳은 일 하기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여러분은 상상이 되십니까? 1장에서 옳은 일 하기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으면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가늠이 안 되죠. 전체적인 숲의 모양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제가 1장을 쭉 읽어보니까 정의라는 말 자체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장 이후부터는 무엇이 정의로운가를 얘기를 한다고 하면 1장 자체는 정의란 그 말 자체가 뭔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정의인가 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옳은 일 하기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저는 좀 더 서술형으로 봤죠.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일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1장이 전체적으로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를 독자가 더 이해하기 쉽다.
라고 생각이 됐죠. 이 책에 관해서 특별히 얘기한다기보다는 저는 뭐 이렇게 조금 다소 어려워 보이는 책을 읽으실 때는 디지털 독서법을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아날로그 독서법이라고 하면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들듯이 앞에서부터 처음부터 다 일일이 보는 게 이제 아날로그 독서라고 한다면, 처음에 볼 때는 좀 띄엄띄엄 전체적인 숲의 그림, 1장, 2장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구나. 그래서 맨 나중 챕터에서는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정의가 어떤 그림인가를 얘기하고 있구나. 그거는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정의를 이 사람은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큰 그림을 보고 파악한 다음에 세세하게 읽어 나가시는 게 좋고, 그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목차를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목차는 저는 여행을 하는 지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조금 더 세세하게 챕터별 제목을 달아주는 번역자를 만나면 좀 더 편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책을 만나신다면 이 책의 소제목은 나 같으면 뭐라고 정할까? 라는 식으로 좀 생각을 해가면서 큰 그림을 먼저 보고 세세하게 독서로 들어가신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번역가로서 보람을 느낀 경우는 베스트셀러가 될 때죠.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 제일 기쁘죠. 그래서 요즘은 뭐 지하철에서 책 보시는 분들 거의 만날 수 없지만, 옛날에 지하철에서 옆자리에서 제가 번역서를 읽고 계시는 책 분들 보면 그렇게 반갑고, 또 어디 갔는데 그분의 서가에 제 번역서가 꽂혀 있으면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죠. 근데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보다도 더 보람을 느낄 때가 바로 이런 책들처럼 스테디셀러가 되는 책, 스테디셀러가 될 때 보람을 느끼죠. 그래서 이 책이 나온 지가 꽤 오래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교과서에도 실려 있다고 해요. 그래서 농담삼아 우리 아들이 아빠 이름이 교과서에 실렸어요. 이래가지고 네, 웃었는데, 뭐 다 그럴 때 보람을 느끼는 거겠죠.